세상 모든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이진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기축통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축통화는 언론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축이라는 단어 자체를 평소에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 기축통화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기축통화라는 것은 국제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영어로는 키 커런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 통화 혹은 주요 통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세계 어딜 가나 사용이 되는 통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우디를 가건 중동을 가건 아프리카를 가건 어딜 가나 사용할 수 있는 통화, 그런 것이 우리는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달러가 되겠죠. 자, 실제로도 무역 결제량을 한번 살펴볼까요? 달러가 약 44%, 45% 전후로 사용이 되고 있고, 유로가 20% 수준, 엔화가 10% 언더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외환 보유고를 따지고 보면 약 60% 이상이 달러화로 결제가 되고 있는 만큼, 그만큼 기축통화의 위상과 사용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무력을 전혀 가용하지 않고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기축통화의 위력은 대단하다. 즉, 미 달러화로 결제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제한해버림으로써,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당신네들 아이디 빼라고 함으로써 무력을 전혀 가하지 않고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축통화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북한에서도 미 달러화 사용이 가능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외화가 대북 제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외화 사용이 제한이 될 텐데, 오히려 외화 사용을 북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는 취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한참 저희 우리나라 대선 후보 토론회 시절에 기축통화 논란이 있었었죠. 그때는 얘기가 뭐였냐면 IMF에서는 5개의 통화를 하나의 통화의 바구니 안에 담고 그 바구니 안에 든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뭔가 증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SDR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SDR 바스켓 안에 들어가는 통화는 총 5개가 있는데, 그 통화에 들어가게 된다면 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증서가 발행이 되고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축통화로 사용 가능할 것이다 라는 논란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한 후보자께서 이 SDR 바구니 안에 대한민국의 원화가 이 바구니 안에 들어감으로써 기축통화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SDR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는 5개의 통화는 달러, 유로, 파운드, 그리고 엔화, 위안화, 이렇게 총 5개가 있는데, IMF는 5년에 한 번씩 여기에 들어있는 통화들을 넣고 빼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에 IMF에서는 그 조정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화도 이 바스켓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작년에 한참 논란이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기축통화 요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국가적인 위상이 있어야 된다. 즉,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건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국가적 위상이 어느 정도 있어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될 것이다 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 공급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동성 공급자로의 역할, 즉 돈을 많이 통용되도록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A라는 나라에서도 이 화폐가 유통이 되고 B라는 나라에서도 유통이 되어야만 국가 간의 거래를 할 때 충분히 기축통화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일 것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은 최근 40년 동안 극히 한두 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즉, 경상수지 적자라는 얘기는 내가 수출을 하는 것보다 수입을 하는 물품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절대량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상수지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내가 수입하는 품목이 더 많고 내가 수입을 많이 하면서 달러를 많이 풀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A라는 나라에서도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고 B라는 나라에서도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A, B 두 나라 사이에서만 볼 때는 너도 달러를 가지고 있니? 나도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서로 충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시 정리를 하면 유동성 공급이 충분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무래도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을 해야 되고, 그 경상수지 적자를 감내할 정도의 경제적인 기초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3번째는 통화 가치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이것도 국가 신용도가 아주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물가 안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충분히 발달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요. 통화 가치의 안정성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비트코인도 세계 내가 어디에 있건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국제적으로 통용이 될 것인데, 다만 비트코인은 어제 1,000원이었다가 오늘 500원이 되고 갑자기 10,000원이 되고 20,000원이 되고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통화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어야 내가 통화를 믿고 내가 거래를 하겠죠.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주고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만큼 변동성이 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을 쭉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통화가 기축통화로서 자질이 충분한 것이다. 요건 중에 하나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기축통화 요건은 국가적 위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그리고 통화가치의 안정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기축통화에 대한 논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달러화가 수십 년간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거기에 따른 최근에는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자, 첫 번째 기축통화 요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와 빗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적 위상이 필요하다. 즉 군사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분쟁 지역에서 점점 군대를 퇴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태도 보시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면은 점점 군사적인 위력을 점점 약화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트럼프 이후로 보호무역주의를 내부 정책으로 택함으로써 아무래도 재정 적자를 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통화가치의 안정성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3월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8.5% 수준에 이르고 있죠. 미국의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 등등으로 인해서 통화 가치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요건 2번과 3번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번이 약간 무역 적자를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적인 위상이나 통화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통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회복시켜줘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기축통화 요건 중에 하나다 보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사실 약간 상충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기축통화에 대한 논란은 분쟁 지역에서 점점 군대를 퇴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역 적자를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지금 내부 정책이 정해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미국 인플레라든지 금리 인상이 심화됨으로 인해서 과연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은 막대한 부를 차지를 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저희는 베트남 전쟁이라는 큰 이벤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은 1년 안에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20년간이나 이 전쟁을 끝나지 못하고 20년 동안이나 미국은 막대한 재정 적자를 보면서 US 달러를 엄청나게 시중에 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US 달러의 가치는 점점 하락을 하게 되고 미국은 굉장히 큰 기축통화로서의 지위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970년대 미국은 굉장히 큰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이게 뭐였냐면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라고 해서 오일을 사갈 때, 즉 중동의 오일을 사갈 때 반드시 US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오일을 살 수 있다라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즉 물론 중동에 많은 이제 당근책을 제시를 하면서 잘 한 것이죠. 아이디어를 잘 이제 성취를 한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미국은 국제통화, 기축통화의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위치를 공고히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과연 기축통화에 도전했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엔화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980년대 일본 제품 하면 너무나 좋고 세계적으로 거의 재패를 할 정도로 널리 일본산 제품들이 퍼져 있었는데요. 그때 사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엔화가 굉장히 평가절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싸니까 미국에 사실 굉장히 그 당시에 자동차 수출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싼 가격에 막 들어오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들은 그것이 일본 제품들이 품질도 좋은데 가격까지 싸니까 정말 좋았던 것이죠. 하지만 플라자 합의라는 1980년대 플라자 합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플라자 합의에서는 엔화를 평가 절상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들이 일본산 자동차들이 굉장히 가격이 이제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그것을 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한번 엔화도 한번 기축통화로서의 패권을 차지해보려고 도전을 했다가 한번 철퇴를 맞은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럽의 사례. 사실 유로화는 역사가 길지는 않죠. 1, 20년 정도 될 텐데 아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달러의 패권에 도전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남유럽의 또 재정 위기라든지 또 독일에서는 실제로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쳐지면서
또 그게 한번 사실 미국에 의해서 다시 한번 유럽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엔 또 중국의 사례를 보시면 될 텐데, 사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면서 2000년대에는 거의 경제 성장률이 약 1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외화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금융시장이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은 상황, 불투명한 것이죠.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이 다 오픈이 되어야 그러니까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가 있는데, 외환시장이 오픈을 다 시키지 못하고, 왜냐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환율 조정을 해줘야, 국가에서 개입을 해야지 그런 것들이 플럭추에이션이, 변동성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아무래도 불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도 지금까지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미국과의 갈등을 빚고는 있지만, 어쨌든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는 금융시장의 불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US 달러는 아무래도 많은 학자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고, 수차례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US 달러를 대체할 만한 기축통화는 사실 잘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그게 수십 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아마 US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게 아마 일반적인 중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축통화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IMF SDR 바스켓에 그 US 달러, 유로, 그리고 엔화, 파운드,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있죠.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자, USD, 유로, 엔화, 파운드. 나머지 하나는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자,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참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대선 후보들 간의 기축통화 논란,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유리하다. 자, 경상수지 흑자가 유리할까요? 정답 OX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X 되겠죠. 왜냐하면 경상수지 적자가 되어야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에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야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취득한 나라들 간의 거래도 가능하고, 뿌린 저 또한 그 나라에서 제3국으로부터 차입을 해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미국의 기축통화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 자,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미국의 기축달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정답은 O가 되겠죠. 아무래도 달러가 유일한 오일 결제 수단으로 되면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아무래도 기축통화에 대한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축통화에 관해서 살펴보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지하게.